이웃나라를 침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문명 시리즈는 각 작품마다 전쟁을 일으킬 때 받는 페널티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게임은 내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도 하고 어떤 게임은 또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각 시리즈별 전쟁 페널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명 1과 2의 전쟁 피로도는 보통 공화정과 민주정을 채택할 때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아예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기도 했죠. 공화정이나 민주주의 정부에는 의회가 존재하는데 공화제의 의회는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뉘어 플레이어의 전쟁 선포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전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문명과의 관계가 나빴거나 군사적 도발을 당했을 경우엔 전쟁을 승인받을 확률이 증가하죠. 반면 민주정부의 의회는 100%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강제합니다. 굉장히 민주적 이네요. 이후 문명 시리즈들을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정부는 민주정부인데 국내 견제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핵전쟁을 벌이든 도시를 불태우든 별 신경을 안 쓰죠. 그에 비하면 문명 1과 2는 꽤나 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산주의, 전제정치, 군주정은 도시에 최대 3개의 전투 유닛을 주둔시켜 불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이죠. 공산주의 정부 하에서는 이 계엄령의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정부가 있는데 문명의 불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과학 생산 페널티를 받죠. 외교적으로는 플레이어가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다른 모든 문명들에 의해 공개 비난을 날린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문명 3에서도 공화정과 민주정에서 전쟁 피로도가 극심해집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몇 턴 동안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죠. 적의 침략에 맞서는 방어적 전쟁이나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온 상대라면 전쟁 피로도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민주정에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려면 어느 정도 꼼수를 써야 하죠. 첫 번째는 상대가 먼저 전쟁을 선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대 문명에게 되도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긁어대는 거죠. 계속 이러다 보면 상대 문명은 쫄아서 진짜로 갖다 바치거나 빡쳐서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면서도 어려운데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잠깐 동안은 시민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그냥 민주주의 까고 파시즘 정부를 문명4에서는 전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전쟁 피로도 수준이 다릅니다. 아군 영토에서 유닛을 파괴하면 방어전으로 간주되기에 전쟁 피로도가 늘지 않지만 상대 영토에서 전투를 벌여 사상자가 발생하면 전쟁 피로도가 늘어나죠. 전쟁 피로도를 줄이려면 경찰국가 체제를 선택하거나 러시무어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가사의 제우스상을 건설하면 상대의 전쟁 피로도를 100% 늘릴 수 있죠. 외교적으로는 전쟁 자체가 다른 문명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공개 비난 시스템이 없는 게 이렇게 쾌적할 줄은 몰랐어요. 이때부턴 전쟁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민들의 행복도가 하이브 마인드 마냥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에 도시를 점령해 불행이 증가하면 모든 도시의 생산량이 하락하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도시를 점령할 때보다 전쟁광 페널티가 생깁니다. 옆에 있는 문명 하나를 정복해버리기라도 하면 전세계 문명들의 비난 세례를 받기 십상이죠. 전쟁광을 싫어하는 수준은 지도자들마다 다른데 알렉산더나 아스키아 같은 전쟁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간디 같은 비폭력주의자들은 전쟁광을 매우 합니다. 이러한 전쟁광 페널티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에 재수없으면 중세시대 때 옆나라 정복한 거 가지고 현대시대까지 물고 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실로 따지면 전세계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몽골 상대로 공개 비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명 6부터는 조금 전쟁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문명 6에 와서는 전쟁 관련한 여러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기습 전쟁을 걸 수도 있고 기술이 딸리는 문명에게 식민지 전쟁을 선포할 수도, 동맹을 위해 해방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따라 전쟁으로 인한 외교 페널티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문명의 도시나 도시국가를 정복하면 세계의회에서 전쟁 비상을 결의하기도 하죠. 그리고 동맹을 배신하면 동맹 비상, 핵 쏘면 핵 비상, 별별 비상이 다 있습니다. 내정 관련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쾌적도가 낮아지긴 하는데 제가 문명 6를 플레이한 1900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내정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지고 있을 때조차요. 충성도 시스템 때문에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정복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토에서는 그냥 쾌적도가 낮아지죠. 근처에 인구가 많은 다른 문명의 도시가 없다면 아무리 쾌적도가 낮아도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민주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파시즘 못지않게 전쟁을 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투력이 딸린다 하더라도 과두제 유산과 파시스트 유산을 넣어버리면 그만이죠.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문명 7의 전쟁은 관계가 적대적이어야만 선포할 수 있는 공식 전쟁과 아무 때나 선포할 수 있는 기습 전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전쟁 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 새로 추가된 외교 영향력을 이용해서 전쟁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쟁 지원이 늘어날수록 병사들의 전투력과 상대의 행복도 페널티가 증가합니다. 문명 7에서 행복도 페널티는 센 편이기에 이 전쟁 지원 시스템이 꽤 중요하게 작용하죠. 전쟁 선포를 받으면 전쟁 지원을 공짜로 5개나 받는 해리어 터브먼과 아무 때나 공식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마키아벨
스타듀밸리가 이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수에 제한이 생겨서 무작정 도시들을 정복하다가는 행복도가 바닥날 수 있기에 고대시대부터 수십 개 도시를 차지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대충 살펴보니 이렇네요. 이제 이웃나라를 침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셨나요? 아, 예.